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 일을 강의하는 탁명진 교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한국교회의 또 그 기독교의 전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주부터는 19세기 기독교의 선교와 수용, 그 다음에 그 조선의 역사적 배경 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수업을 잠깐 또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강대국들이 말하자면 그 장사를 하려고 큰 배를 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들어가서 선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주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 경우에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1883년에 소래교회를 비롯해서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천주교의 경우도 기독교가 1884년에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1784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들어올 그때도 신부가 없이 가성직제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더불어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들어온 역사를 우리가 쫙 얘기하다 보니까, 경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교는 중국에 들어온 경교인데, 경건스러운 교, 파사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경교가, 중국의 당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경교가 원래는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 이제 시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착한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경교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뭐 불국사에 가보면 뭐 거기에 마리아상도 있고, 또 이제 그 십자가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제 가성직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참 특이한 그런 경우지요. 1783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동지사를 따라서 북경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가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분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주위 분들을 이제 평신도인데 세례를 자기가 베풀어요. 그래서 84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근데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한 10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유 박해하고 이제 신해 박해가 있어요. 1791년에 진산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냐면 1790년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베아
그 주교, 중국에 있는 그 주교를 만나서 그 주교가 제사 금지를 이제 이야기해요. 교회는 제사를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조선에 돌아와 가지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1790년에 일어났는데 1791년에 이게 발각이 돼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친척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제사도 안 드리고, 원래 했던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제도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박해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이걸로 인해가지고 죽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양반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는 주역이었는데, 양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야, 이거 무슨 조상도 없고 임금도 없는 이거 종교 아니냐? 그걸 무군무부라 그래요. 무군무부 종교 아니냐?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10년이 흘러요. 10년이 흘러서 신유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3천여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순교를 당한 게 끝난 게 아니고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정약용이의 이봉맏형이 있어요. 제일 큰 형인데 정약현인데 그분의 사위예요. 그분의 사위가 황사영인데 이분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피신을 해서 배론, 이 충청도에 있는 배론의 이제 교우촌에 숨어서 이제 구를 파고 구 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백서를 씁니다. 백서.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저기 중국에 있는 그 주교한테 이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이제 그냥 그 교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이제 이 신유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조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또 신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쓴 것이 뭐냐면 서구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좀 한국을 말하자면 좀 꼼짝 못하게 해서 강제로 좀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선을 청의 한 성으로 편입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글을 써가지고 보낸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또 간 게 아니고 가다 걸려요. 가다 걸려가지고 이제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동안에 아주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은 뭐냐면 서학으로 유학을 보충할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은 서학을 가지고 유학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학문 중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 그냥 도덕 실천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서학이라는 것은 뭐 신학, 천문학, 역법, 수학, 뭐 과학, 기계 제작 굉장히 광범위한 그 학문을 성리학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학문인데 이제 그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천주교와 또 유교와 그 충돌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아까 좀 전에 이제 무군무부의 종교다. 이런 것은 유교하고는 너무나 이제 반대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그 황사영의 백서를 통해서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백서를 써서 그게 글자가 13,000자가 넘어요. 그런 거를 써내는 것을 우린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선교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의료 선교, 교육 선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그 끼친 그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뭐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저 괜찮은 대학들은 다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연세대학부터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화여자대학,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다 교회에서 세워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한테 주는 거 뭐냐?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기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다가 아,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길로 가게 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봤을 때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또 이어서 갈 겁니다. 이제 4강을 이어서 갈 건데 19세기 조선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느냐? 19세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내용들하고 이제 계속 그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데 개화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등장을 하는데 19세기 중엽에 서세 동점의 위기 속에 있었다. 그게 뭐냐면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할 거야. 이런 그 얘기들이 아주 우리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이 모든 나라들을 사실은 그 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개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개화 사상이 이제 뭐냐면 개화 사상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실사구시 이용후생,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이용후생,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주자강합시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강하게 만듭시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요 구호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그 흐름을 간파한 사람들이 계획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애국심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애국심이. 아,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애국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애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6.25 보수파, 수호파하고 6.25 개혁파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수파에서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이나 학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나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6.25 수호파고 이 개혁파는 아주 이거를 말하자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 출신의 박교수하고 중인 출신 오경석, 유흥기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을 주도하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보유론이 19세기 개화론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개화론이 다 열자 이거예요. 다 열자. 근데 개화론에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 거기에는 그 양반 제도를 없애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양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양반 출신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 교수 문화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화당은 기존의 유교 수호파와의 갈등을 계속 하게 되는데 1873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돼요. 예, 그때 이제 말하자면 개화당이 이제 고종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수파들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1880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다가 일본을 방문하게 돼요. 이게 외교사절인데 예전에는 통신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강화도 조약,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로 바뀝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제 수신사로 가게 됐는데, 이때 주일 청국 공관의 찬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김홍집한테 책을 하나 줘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하나 주는데, 이게 뭐냐면, 강대국, 이제 러시아, 등 이제 이 강대국의 남하 정책에 대비해서 조선, 일본, 중국이 좀 어떻게 외교 정책을 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이제 조선 책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럼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종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쭉 펴놨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 사이에는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가 있겠죠. 아주 굉장히만 논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위정척사, 우리나라 것은 정도야, 정도. 그 다음에 척사는 뭐냐면 아주 이단들 다 물리치자는 거야. 사학들, 다른 외국 것들은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과 수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파는 문명 개화를 내세워서 외국과의 수교를 찬성한다.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다 애국심에서 나온 그런 계획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파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분들이 많겠죠. 이제 변화를 싫어하니까. 근데 1882년 이모군란 이후 개화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로 이제 급진파와 온건파가 나누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갑신정변을 개혁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모군란이라 하면 이제 나라 이제 군대를 이제 개편을 하려고 90군대가 있었는데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별 대우를 하는데 그 90군대들한테는 월급도 막 미루고 그다음에 아마 쌀인지 보리인지를 줬는데 곰팡이 핀 거를 막 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모군란이고 19세기 후반 조선의 사상과 분파 형성, 분파 형성이 위정척사, 성리학은 이제 위정, 우리 성리학은 정학이야. 그래서 이걸로 질서를 이어나가야 돼. 그 다음에 척사는 사악한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그러니까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악하다. 이런 이제 유학파들이 이제 보수 유학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국 이념인 이제 유학과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그 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사악한 것으로 여겨서 이를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이제 보수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서양 문물 수용에 부정적 태도를 이제 가집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막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부작용도 많게 되고 막 그렇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기가 그렇게 막 계획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게 막 세계 정세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도 이제 1800년대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그런 아주 그 상황이고,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미국도 산업이 바뀝니다. 미국은 남부 중심의 이제 뭐 목화나 뭐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위주로 흘러가던 나라가,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공장들, 기계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게 돼요. 근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이. 응? 뭐 석유도 필요하고 석탄도 필요하고 뭐 목화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그러면 이제 이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영토를 넓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업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막 어느 나라든지 가서 새로운 땅이 딱 발견하면 일단 사람 한번 보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얻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가 막 요동치던 그런 시대였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 여기 보수 유학파들은 서양과 일본을 같은 부류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양일체로, 일본 사람이나 일본 양키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이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둘 다 배척을 하게 되고, 그 위세의 강압에 따른 굴욕적인 문호 개방은 준비 없는 개방은 결국 국가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인식해서 이제 자주 자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문호 개방하자.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었다. 늦은 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누가냐, 흥선대원군이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보수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대 신헌의 조선 책략 을 검토 보고한 이제 이 보고서를 내게 돼요. 이제 이 보고서 뭐냐면 제대신헌의 이건 뭐냐면 외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그 사람들하고 좀 잘 해봅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논의하는 거를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때 이제 이거하고 이제 조선책략,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일본, 조선은 어떻게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이 이 남하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1881년에 만인소를 합니다. 만인소가 뭐냐면 이제 글을 써서 올리는데 거기다가 뒤에다 연명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명이 뒤에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이제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올려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의 이항로, 그다음에 그 코남의 기정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유림들이죠. 이제 통상 안 돼.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상소 올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이나 뭐 이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도 뭐 대포 쏘면서 막 들어와서 조약을 하는 거니까 너무 굴욕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올바른 이제 말하자면 유림들이 막 이제 그 상소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적인 보수성을 우리가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 이제 보수성만 가지고 이 나라가 뭐, 만약에 그 쇄국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뭐 발전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 독립 의지, 강력한 항일 민족주의 고취에는 아주,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다.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동도서기론이 나와서 아까 동도서기론.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교나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응? 굉장한 자부심. 이 나라 정말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이 괜찮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보존하자. 이게 동도서기론은 동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은 잘 이렇게 보존하면서 서쪽에 그 서양들의 기술, 무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생각이 좋은데 근데 누가 이거 뭐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누가 서양 사람들이 기술이나 뭐 줄까요? 뭐 난 주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줄까요? 그래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융합한 형태로 개화해야 된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내가 줄 게 너무 없었다. 내가. 즉 조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고 문명하자는 것이고 19세기 당시 동북아시아 삼국의 서구 문명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조선은 어떻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보니까 이제 청나라는 중체서용론을 얘기합니다. 중체서용론.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돼서 이제 서구 기술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강 운동을 이제 이걸 통해서 해서 이제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봅시다. 뭐 나라는 큰데 무슨 사실 중국 그 땅으로 봐가지고는 뭐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한 20배도 한 50배 될 거예요. 50배 되는 큰 땅인데 그 뭐 조그만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중체 서용론을 토대로 자강 운동을 전개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해 나갔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지도력이 부재. 뭐 황제가 뭐 어린 황제도 세워놓고 뭐 이거 뭐 그 사실 그 행정적으로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데 거기다가는 이 사람들이 또 부패하고 또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이 또 방해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나 다름없이 됐어요. 그 중국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본은 화혼양제론 그것도 일본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서구 기술 수용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라 입구를 하겠다.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고 전개하고 자기 나라에서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노릴 나라가 어딜까? 그 사람이 태평양 한 달씩, 두 달씩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저기 멕시코나 이런 데를 브라질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일 가까운 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조선만 갔냐? 아니지. 조선을 타고 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타라 입구,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자기네 그 속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905년에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잖아요.
그 조약을 맺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05년에 이미 그, 그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자기네들끼리. 예. 조약을 맺어서 그것을 이제 시행해 나가는 것이 1905년 11월까지 이제 이것이 이어져서 이 나라를 결국 주권을 뺏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조선은 봤을 때 동도서기론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이제 중체 서용론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이제 실패했는데 그걸 모방합니다. 모방을 해서 이제 동도 이제 서기론을 근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적으로 이것을 뭐 우리나라가 현대화돼 가지고 무기 가지고 뭐 잘 살게 되면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똑같지. 지금도 그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자기네 나라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도서기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국내외적으로 외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잘 사는 꼴을 못 보지. 잘 살면 못 들어오니까. 그건 뭐 아주 그런 상황이었다. 이 나라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건 개화파는 개화 방법을 천국의 자강 운동에서 찾았다. 자강 운동을 했는데 천국이 이미 그 반식민지화가 됐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국은 19세기에 1,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게 서양 사람들의 기술이 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것도 아편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이 아편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나요. 두 번이 1839년에서 이제 3년 동안 일어나고 이제 한 번 졌어요. 1856년에서 또 60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 다 집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영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에서 가져가는 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에서 수입을 해가는 거야. 왜냐면 기초적인 뭐 산업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영국에서 수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대포를 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역 강대국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중국이 미국하고의 그 무역 적자들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왜냐면 뭐 중국에서 뭐 첨단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팔아가지고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뭐 첨단 기술을 줄 수가 없잖아, 중국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사는 아편을 갖다 파는 거예요. 아편을 그래서 그 중국의 아편 환자, 뭐 그 항구 쪽에는 아편 말하자면 그 중독자들이 아주 즐비했다 그래요. 그 갖다 파니까, 근데 이걸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단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뺏었냐면 2만 상자 이상을 압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남의 나라에 가서 아편 팔아먹다가 그 걸려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전쟁을 이것이 강대국들이에요. 이게 강대국.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해야 된다. 일단 나라가 강해야지, 뭐 누가 건드리질 않지, 나라가 약하면, 자꾸 와서 이놈, 저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조선은 천국의 양무론을 기반으로 동도서기론의 부국 강병을 꽤 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종이나 명성 황후의 측근들이 이제 외국의 이제 그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는
도를 제외하고 기만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은 너무 순진한 태도였다. 속히 부국 강점과 문명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서 그냥 고육책으로다가 그렇게 한 건데 좀 계획적이지는 않았다. 왜냐면 갑자기 뭐 닥친 일들이 뭐 그렇게 뭐 그걸 뭐 어떻게 미리 대비해. 응? 그래서 이제 그 문명 개화론이 이제 급진 개화파들이 이제 그건 주장하는 거였는데 뭐 이건 이제 조선이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 문명국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하면서도 이제 많은 이제 그 지방 토호들을 이 사람들이 일본을 통일한 거예요. 일본을 통일해가지고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국가가 부강해진 거예요. 부강해져서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축적한 힘을 주변 국가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좁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1.5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급진 개화파는 일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일본은 달라. 그래서 외양이체론 일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1884년에 일으키죠. 일으키는데 이제 이 청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3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개화에 대한 의욕은 좋은데 방법이 너무 급진화됐어.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개화파 몇 명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론이 국민 여론이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좀 여론 형성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 근데 이게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써놓은 게 지금 인도의 이제 계급 제도잖아요. 예,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것이 아주 고착화돼서 내려온 게 몇천 년 됐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도의 계급 제도가 그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그 카스트 제도가 1947년도에 그게 사실은 그 법으로 폐지가 돼요. 근데 국민의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카스트 제도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밥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 인도 독립 의 첫 법무장관이 암베스트 카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인데 또 이제 25년에 그 대법원장이 나오는데 그분도 또 불가촉 천민 중에 사람이에요. 또 2017년에 대통령, 인도 국민당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도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부류야. 아니 같은 불가촉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불가촉 천민이 저렇게 대통령이 됐어? 법무장관이 됐어? 대법원장이 돼서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도전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계급에 파묻혀 있어요. 이게 계급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를 주세요. 우리한테 명철을 주세요. 우리한테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이제, 각 사상 간의 이해관계는 어땠냐? 위정척사론, 청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학을 배척해야 된다. 끝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유교 수호를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 는 유교 이제 개혁을 주장했고, 위정척사론과 동도서기론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기독교를 배척했다. 이게 뭐냐면, 위정척사론과 동도서기론은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위정척사는 우리나라 것은 지키고 사학은 버리자 그러는 거고, 동도서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도덕은 지키면 서구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는 거잖아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무군 무부의 종교다. 제사도 못 드리게 해? 그 다음에 황사영이가 백서를 써가지고, 이 나라를, 프랑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좀 무력으로 좀 제압해 주세요. 중국의 한 성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본 국민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팽배했다.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개화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다음 이제 19세기 후반, 이제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한 각 파와의 관계는 보수 유학파는, 어떻게 우리 걸 지킬 것인가? 이게 위정척사론이고, 온건 개화파는, 중국을 모델로 한번 좀 바꿔봅시다. 동도서기론이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문명개화론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이와 같은 정치 사상적 역학적 도구에서 이제 전래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한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쇄국 정책을 하시는데, 고종이 이제 등극할 때 고종의 이제 아버지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조씨, 왕후 조씨, 그러니까 조대비의 양자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제 왕을 만듭니다. 그 왕이 12살 너무 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원군이 조대비가 원래는 이제 섭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밀어내고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을 해요. 개혁을 단행해내는데, 개혁 단행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견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척이었던 이제 안동김 씨의 폐단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치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남인하고 북인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약간 중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원제도를 철폐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습니다. 영정조회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림들이 인재양성, 충효, 예교육, 서년의 배양,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것을 서원제도를 폐지하면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고착되고, 붕당의 균형이 무너진다. 학연, 지연, 혈연, 모지,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서 결국은 이제 그거에 어떻게 되냐면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이제 수탈하게 되고
반대자들은 서원으로 끌고 가서 이제 지네 마음대로 막 그냥 처벌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평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끔 이제 예전에는 양반들한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인이나 뭐 이런 평민들한테서 세금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군대도 안 가,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 가진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여기다가 이제 환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정이라 그래가지고 또 쌀 같은 걸 또 양반들이 또 땅이 많으니까 빌려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뭐 10마리를 빌려주면 11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20마리씩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타파하느라고 이제 서원제도도 폐지하고 공평 세금도 징수하고 근데 이제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그것은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이제 또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흥선대원군이 척화 정책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제 서세동점의 분위기 이제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거라고 얘기가 많으니까 유교적 4대 교린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는 사귄다에 기초한 쇄국양이 나라 문을 닫고 외국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닫아버려요. 닫으면서 뭐 개합의를 세우는데 한 200곳에 세워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양의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세워놓습니다. 척화비를 한 200곳에 세워놔요. 외국과 이제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이런 이제 외국 군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이제, 병인 양료는, 이제 1866년에 프랑스 신부 처형에 대한 보복인데, 이 프랑스 신부를, 앞명으로 한 12명 정도 신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쳐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건 제너럴 셔머너. 이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대포 쏘면서 막 그냥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해요. 1873년에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명분이 있지만 고종이 나이가 한 12살 됐는데 한 22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만한 나이니까 이제 물러가세요. 막 소를 올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흥선군 세력의 척화 정책 반대와 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원하는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이가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 경복궁 중건 때문에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나라가 파탄낼 지경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그런데 이제 삭탈 관직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결국은 이제 대원군이 하야되는 결정타가 됩니다. 근데 1876년에 또 이제 지부소를 올려. 지부소가 뭐냐면 도끼를 가지고 상소를 올린다는 거예요. 딱 도끼 놓고 이거 상소를 올리니까 답 주세요. 이런 상소를 올려요. 결국은 이제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고 이제 세국에서 개국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친정하게 되고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에 고종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는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이제 민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민시들을. 그래서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이제 가족들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 이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응? 문호를 개방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하고, 또, 미국하고 하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주요 나라들하고 전부 다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정부는, 각 나라와의 통상 및 무역을 위해서 이홍장은 중국 사람이에요. 청나라 관리인데 추천을 받아서 1882년 11월 5일, 독일의, 멜렌도르프를 참의 총리, 아몬 사무, 고문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제 통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각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조선은 각 나라의 사절단은 이제 파견하는데, 일본은 이제 수신사, 그다음에 조사, 시찰단, 청국은 영선사, 미국에는 이제 보빙사를 보내는데, 이 보빙사를 1883년에 보내요. 근데 미국에 이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그것도 이제 그 외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갈 때 그 뜻이 뭐냐면, 이 나라를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받자. 그 큰 뜻을 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1880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2025년이니까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막 각 나라에서 막 쥐뜯고 막 그냥 공격해 오고 각종 빌미로 인해 가지고 문 열라 그러고 아주 그냥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면서 15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니, 반쪽밖에 안 되는 이 반도를 가지고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로 이런 어마어마한 평가를 이룬 나라가 이 나라예요.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거 아니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그러니까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빙 이런 걸 보니까, 야,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많은 나라들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난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냐. 그런데 이제 문호 개방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모군란도 생기고 갑신정변도 생기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진에 보면 보빙사입니다. 또 보빙사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보빙사 얘기도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보빙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미국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실 만나주지 않아요. 만나주지 않아서 그냥 오는데, 그것이 또 역시 나라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나라가 강하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90군데 참 어렵지, 참 초라하죠? 초라해요. 근데 이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들. 이 사람들이 이모군란도 일으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이들을 마음속에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들이 다 있었다. 실패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4강을 마치고 이제 5강에는 이제 서양인과 선교사들의 조선 방문에 대해서 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